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평가 과목 담당하고 있는 허준 관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그 모의고사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첫 번째 모의고사 보셨을 텐데, 다들 좀 어떠셨을까요?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제 시험을 보신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처음이어서 뭐 하루 시험 봤는데 진이 다 빠지고 이거를 내가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1회차여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힘들게 느껴지는 거지 이것도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좀 내성을 길러서 우리 6개월까지 쭉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추드려요. 일단은 첫 번째 모의고사 보시느냐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오늘 1회차 관세평가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우리 1번 문제 사례가 나왔지만 물음부터 먼저 봐야겠죠? 물음 1. 수출 판매의 범위 및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출 판매의 범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 네,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례와는 관계가 없는 물음이죠. 사례가 어떻게 나와도 요 물음에 대해서는 사례를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준비했던 거를 바로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가지 쟁점 거래에 대하여 수출 판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관세법 및 WTO 평가협정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음 2번이 이제 바로 사례형 문제인 거죠. 위의 지문을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이 위의 지문을 통해서 그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주제가 물음 1도 그렇고 물음 2도 그렇고 공통된 주제는 수출 판매죠. 우리가 이제 물음을 통해서 지문을 읽기 전에 이 문제는 수출 판매에 대한 문제겠구나. 지문에도 수출 판매 관련된 내용들이 판단의 요소들 그리고 사례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물음을 통해서 유출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쟁점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쟁점 거래 1부터 볼게요. 자, 미국의 A사는 한국의 대리인인 미국의 A사의 한국 대리인 B사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A사가 있을 거고 한국 대리인 B사는 미국의 A사가 한국 내 판매하는 머그컵에 대하여 물품은 머그컵이네요. 머그컵에 대하여 재고를 충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대리하여 통관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A사는 한국의 구매자가 머그컵에 대한 수요를 월마다 예측하여 해당 수량만큼 B사에게 물품을 선적하며 B사는 A사의 재고 부담 위험 아래 이제 해당 물품을 통관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후 주문을 수령한 A사가 지정하는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말이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암튼간에 위험은 얘한테 있다. 그럼 얘는 뭘 한다? 얘는 B사는 통관을 하네요. 통관을 해서 국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애인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이제 주문 수집은 누가 할까요? 주문 수집은 이제 국내 구매자들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사후 주문을 수령한 A사가 지정하는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B가 한다고 했으니까 사후 주문은 누가 수령한다? 구매자가 A사에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A사가 주문을 수령하는 거겠죠. 그럼 B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B사가 하는 역할은 단순 통관 및 분배인 거죠. 네, 그쵸?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일단은 A사가 B사에게 물건을 보내고 그 다음에 B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 국내 구매자가 A에게 주문을 넣으면은 나 주문 들어왔으니까 너가 보관하고 있는 그 머그컵들 이 국내 구매자들한테 보내 라고 하는 프로세스이죠. 그쵸? 이때 이제 A가 B에게 물건을 보낼 때 선적할 때 수출 판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그쵸? 자,
이 경우는 수출 판매에 해당될까요? 네. A가 B한테 물건을 보내고 B가 통관하고 국내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일단 통관이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그 수입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때 이제 수출 판매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쵸? 이 경우에는 수출 판매가 있을까요? 수출 판매가 없다고 봐야겠죠. 우리 이제 시행령 17조 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가 이제 수출자의 책임으로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이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 판매를 보지 않습니다. 그쵸? 이때는 B는 아무런 책임이 없죠. B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위험은 A가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인 A의 책임 아래 물건을 수입한 거고 그때 이제 형성되는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가격에는 이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왜냐? 판매는 대가의 지급과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는데 B가 물론 통관하고 국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이 쟁점거래 1에서의 거래 상황에서는 수출 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안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일단 쟁점거래 1입니다. 동거래는 수출 판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방법 이하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를 결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판단 근거 여기 나와 있죠.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쟁점거래에서 한국 대리인 B사는 예죠. B사는 판매자 A의 국내 대리인이며 이때 수출은 물품의 판매 결과 판매가 아까 발생하지 않았다 했죠. 판매의 결과로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판매의 결과로서 발생한 게 아니라 단지 국내 대리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 판매자의 계산하에 수입 후에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수출이 발생한 거다. 그렇죠? 이러한 거래에서는 수입 신고 당시에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 A에서 구매자 B에게 이전되지 않고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기 위하여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신고 시점에 판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거래 1은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네. 바로 이제 쟁점거래 2번 볼게요. 아이고. 잠깐 왔다 갔다 하기가. 쟁점거래 2번입니다. 자, 쟁점거래 1의 비사래요. 그러니까 똑같죠? 일단은 똑같이 비사인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A사와 다른 형태의 통관 및 용역 계약을 체결했대. 일단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프로세스를 바꿨다는 거죠.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형태의 통관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미국의 A사는 한국의 구매자 C사와 C사가 있대요. C사와 머그컵 대량 구매에 대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 얘네 둘이 뭐 했다? 머그컵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해당 주문 구매 수량만큼 해당 물품을 B사에게 통관 및 배송을 의뢰하였다. B사는 해당 물품을 통관하여 C사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 아까 쟁점거래 1이랑 거래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일단 뭐가 다르죠? 일단은 C와 A가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렇죠?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머그컵을 A가 B에게 보냈죠. 그럼 B는 통관만 해서 C에게 배송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아까 쟁점거래 1 같은 경우에는 일단 A가 B에게 물건 보내고 B가 국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A가 주문을 받으면 그 이후에 이제 물건이 뿌려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C가 A에게 물품에 대한 발주를 넣었고 매매 계약까지 체결한 다음에 A가 B에게 너 이거 물건 보낼 테니까 너가 이거 통관해서 C한테 전달해줘 라고 하는 업무 프로세스죠. 이때 A가 B한테 물건 보낼 때 이때 바로 이제 수출 판매가 존재하냐
이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일 텐데,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떨까요? 네. 이 경우는 그 B가 하는 역할이 그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쵸? 그 수출 판매 그 수출자의 책임하에 수출자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판매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일지라도 이 수입자 B의 역할이 이제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이고 사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은 이 매매 계약상의 가격을 수출 판매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볼게요. 일단 쟁점거래 이의는 이에 대한 수출 판매의 범위 판단은 동쟁점거래는 수출 판매 범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거래 가격 배제 사유가 없는 경우 일방법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렸고, 그 근거를 보시면은 자, 판매자 A와 한국의 구매자 C와의 판매 계약의 근거 아래 대리인인 B사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래요. 뭐가 달랐죠? 우리 쟁점거래 1과 판매자 A와 한국의 구매자 C 간의 판매 계약의 근거에서 판매 계약의 근거 아래 대리인이 B사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다. 이는 뭐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기체결된 판매 계약에 따른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체결된 판매 계약 내에서 수출 판매와 그에 따른 거래 가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때 체결된 거래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 대리인인 B와 C사와의 명목상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수출 판매는 판매자인 A와 C사와의 거래로 A사와 C사와의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 명목상의 어떠한 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유발하는 판매, 그러니까 수출 판매를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야기하는 판매는 A와 C 간에 체결한 판매 계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B와 C 간의 B와 C 사이 간에 명목상의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 매매 계약을 선의의 판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거래 2번은 수출 판매에 해당된다가 답이고, 자, 바로 쟁점거래 3번 볼게요. 자, 일본의 제2사와 한국의 K사. K사는 본지사 간 관계네요. 본지사 딱 뜨자마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뭔가 딱 하나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수출 판매에 대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점에서 수입하는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이 한번 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본지사 간의 관계이고, 일본의 제2사는 한국 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일본 본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헤드폰을 K사가 관리하는 한국 내 창고로 재고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K사로 송부했다. 물품은 헤드폰이고 어쨌든 이동을 시켰대요.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단순 K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헤드폰 판매하려고 K사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헤드폰 재고를 이동시켰다는 거죠. 네. 그쵸? 바로 답안지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래의 경우에는 수출 판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그쵸? 판단 근거 보시면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 판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17조고, 자, 지점이 별개의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가 있을 수 없으며 판매는 반드시 별개의 두 당사자 간에 거래해야 한다. 일본의 제2사와 한국의 K사 간의 거래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 및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판매가 아닌 동일 사업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품이 이동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점의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뭐 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품이 이동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 협정에 나와 있는 그 워딩들이거든요. 아까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 이런 용어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협정에 다 나와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쟁점거래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럼 쟁점거래 4번 아이고 자꾸 네, 쟁점거래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프랑스의 F 사례. 프랑스의 F사와 한국의 P사는 본지사 간의 관계래요. 마찬가지로 본지사 간의 관계고, 한국의 P사는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수입하고 그 다음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의 P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2023년도 P사가 수립한 국내 물품 판매 계획에 따라 F사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가격 협상을 통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자, 우리 1번 문제는 수출 판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죠. 근데 일단 본지사라는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점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돼서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될지. 근데 우리 지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의 P사는 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요? 답안지 보겠습니다. 동쟁점 거래는 수출 판매의 범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래 가격 배제사가 없는 경우 일방법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무조건 본지사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본지사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적 사업체면은 수출 판매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취지가 되겠죠. 판단 근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지사 간 관계이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P사는 독립된 법적 사업체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F사와 P사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협상하고 P사는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자세히 보시면은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이에요. 그렇죠? 지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출 판매 아니야라고 하지 말고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수입 물품의 경우에 수출 판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네. 네, 따라서 F사와 P사 간의 가격 협상에서 협의된 가격을 바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지사 간의 관계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은 그냥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사례형 문제는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물음 1번 있죠? 물음 1번. 사례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즉 수출 판매의 범위 및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판매의 범위는 우리 그 법령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출 판매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범위,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7가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 우리 고시에서 수출 판매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판매의 범위가 문제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 시행령 17조뿐만 아니라 요 일반적인 수출 판매의 범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한번 볼게요. 1번, 일단 일반적인 수출 판매의 범위입니다. 판매는 각각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수출 판매의 범위에 대해서 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빼놓지 않고 쓰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수출 판매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범위 7가지는 굳이 제가 지금 언급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번 사례에서 다뤄졌던 게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그 다음에 어딨죠? 여기네. 바로 밑에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번과 3번의 차이. 그렇죠? 위탁 판매 수입 물품과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차이가 뭔지. 일단 위탁 판매 수입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F가 P한테 위탁했다고 봅시다. F가 P한테 물건을 보내겠죠.
그럼 물품을 누가 팔아요? 국내 구매자들한테 물건을 누가 팔아요? P가 팝니다. 그쵸? 이게 이제 위탁 판매라고 볼 수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그쵸? 이 경우는 우리가 오늘 사례에서 다뤄봤던 것들이죠. 얘는 그냥 단지 통관만 하던가, 분배만 하던가, 물품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다 수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그쵸?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출 판매의 범위는 요즘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입니다.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딱 3개를 세트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그 관세법 30조 관세법 30조 2항 내용이죠. 실제 지급 가격이란 이 부분, 그쵸? 뭐 총 금액을 말하면 뭐 채무, 뭐 상계 이런 거 간접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정 공제 요소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명백히 구분될 수 있을 때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도 같이 당연히 세트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 뭐예요?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두 번째 게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것도 반드시 빼놓지 마시고 같이 서술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 저번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 고시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협정에 원래 이제 별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협정에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 고시에서도 실제 지급 가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조 2항 본문뿐만 아니라 요 두 가지도 함께 항상 가져가서 적재적소에 같이 이제 서술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심플하죠? 2번 문제의 물음 1, 관세평가의 연역, 가트 7조, 브뤼셀 평가 협약, 그 다음에 가트 평가 협정, WTO 평가 협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렇죠? 물음 2번은 관념적 가격 및 실증적 가격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아마 물음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 그나마 익숙했을 텐데, 물음 1번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빼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을 서술하시기에는 준비가 되지는 않으셨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회차기도 하고 이참에 이런 흐름으로 우리 평가협정이 발전해 왔구나라는 거를 한번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도에서 출제를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 먼저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관세평가에 대한 최초의 국제 규범은 1947년, 연도 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1947년 뭐 제네바에서 채택한 가트 7조. 그 이후에 이제 세계 최초의 관세평가 협약인 뭐 브뤼셀 평가 협약 채택. 그 다음에 뭐 어떤 한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트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 그 다음에 WTO 관세평가 협정이 등장했다. 그쵸? 요게 이제 뭐예요? 이게 가트 7조, 브뤼셀 평가 협약. 그 다음에 7조 이행에 관한 협약이 요거, WTO 협정이 요거죠. 각각의 그 흐름별로, 시간의 흐름별로 한번 연역에 대해서 설명하라라는 문제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가트 7조는 가트 협정은 관세 평가에 관한 최초의 국제 표준이다. 가트 7조는 실질적 가격의 기초, 그쵸? 실질적 가격에 기초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일반 원칙 등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트 7조 자체는 직접 집행력을 가지는 규범이 아니며 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각국의 평가 규정이 통일되지 않는 이상 관세평가 제도를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는 종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브뤼셀 평가 협약이 생겨났겠죠. 네, 브뤼셀 평가 협약 보겠습니다. 브뤼셀 평가 협약은 가트 제7조를 기초로 한 관세평가에 관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 규범이다. 브뤼셀 평가 협약은 관념적 가격의 개념으로 이제 과세 가격을 바라보고 있다. 중요하죠. 그리고 해당 협약은 CIF주의를 채택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FOB 과세주의를 선호하는 일명 광대국이죠.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로부터 외면받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자,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또 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 탄생했겠죠. 자, 그냥 일반적으로 가트 평가 협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로 열고 가트 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가트 평가 협정은 실증적 가격의 개념으로 과세 가격을 바라보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실증적 가격의 개념으로 과세 가격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CIF 또는 FOB 중 어느 쪽을 채택할지 채약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가트 평가 협정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불이세 평가 협약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됐고, 협정 가입 자체가 각 국가의 재량에 달려 있어서 여전히 이제 국제적인 평가 표준으로서의 실효성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WTO 체제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WTO 체제가 출범할 때 평가 협정을 WTO 체제에 완전히 편입시켰대요. 요 가트 평가 협정을 WTO 협정 안에 완전히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WTO 가입과 동시에 WTO 평가 협정 또한 당연히 적용받게 되었다. 즉 독립된 개별 협정이었던 가트 평가 협정과는 달리 WTO 평가 협정은 WTO 설립 협정의 부속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지위가 다르고 모든 WTO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해당 협정의 의무 이행을 진다. 이에 따라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관세평가 표준이 정립되었다. 한마디로 WTO에 가입하려면 무조건 이 평가협정도 가입을 해야 되고 이 평가협정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이 완성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역에 대해서 살펴봤고 관념적 가격과 이제 실증적 가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번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다뤄봐서 낯설지는 않지만 막상 서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자, 일단 관념적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관념적 가격은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판매되어 마땅한 가격. 이 가격은 유일한 가격이죠. 그런 가격을 말하며 불이세 평가 협정에서는 정상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정상 가격이 존재한다는 일물일가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관세 평가는 정상 가격을 찾는 가격으로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할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들 이제 들으니까 이제 아실 만한 내용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실증적 가격에 대해서 보시면은 일단 실제로 판매된 가격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실제로 판매된 가격은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품에도 여러 가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일물 다가의 개념을 적용했고, 그 다음에 할인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판매된 가격이 없는 경우 없는 수입 물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체 평가 방법을 두고 있다는 것도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정상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적절한 가격은 그 물품당 적합한 가격은 하나이기 때문에 대체 평가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증적 가격의 경우에는 일단 거래 가격을 채택하고 거래 가격이 안 되면 이제 그러면 그 차선 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 평가 방법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모두 풀어봤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달달달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독서하듯이 이런 흐름으로 협정에 변천이 있었구나. 그리고 관념적 가격과 실증적 가격은 어떠한 차이가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일단 물음부터 봐야죠, 당연히. 물음 1번. 관세평가상 합의와 이행에 대하여 논하시오. 합의와 이행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겠죠. 물음 2번. 관세평가상 선의의 판매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서술하시오. 선의의 판매, 보나파이드 세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 요건이 있을 거고, 그쵸? 대가의 지급 소유권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판단 기준들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거고, 물음 3번. 수출 판매의 관점에서 수입 후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 수입 물품과 수입 이후에
수입 이후 발생 이익을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이익 분배 거래에 대해서 비교 서술하시오. 약간 이런 문제는 좀 낯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그 문제만 보기에는 아니 위탁 판매 수입 물품은 대충 알겠는데 이익 분배 거래라고 하면은 이게 뭐 사후 기속 이익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특간자 간의 그 사후 보정 조정 약관을 말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물음 4번이 이제 드디어 쟁점 거래가 나오네요. 쟁점 거래에 대하여 T사가 자신의 명의로 수입 통관할 경우 관세 법령상 인정받을 수 있는 과세 가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결국에는 물음 1, 2, 3번은 역시나 이 쟁점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거고 쟁점 거래에 대한 배점은 5점밖에 안 돼 있죠. 그쵸? 배점이 오히려 물음 1, 2, 3번에 더 컸습니다. 자, 이번에는 쟁점 거래 가기 전에 우리 물음 1, 2, 3번 먼저 보고 쟁점 거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음 1번 합의와 이행에 대해서 논하시오였죠. 우리 관세평가에서의 합의와 이행이 반드시 돼야 되나요? 아니죠. 거래가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만 있으면 족하지 반드시 그 이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 합의가 언제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합의가 돼야 되죠. 그런 내용들을 서술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합의와 이행. 실제 지급 금액이란 실제로 지급할 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실제로 지급했는지의 여부가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입 물품의 수입 시점에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 의무만 존재하면 된다. 그쵸? 그리고 수입 이후에 일정한 상황의 변경으로 대금 지급 능력이 뭐 없어지거나 실제로 대급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 혹은 일부만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도 과세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입 신고 시점에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며 실제로 대금의 지급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을 요건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일단 합의와 이행이죠. 그러면 합의 시점은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도착한 이후에 뭐 환불 감액 이런 것들은 실제 지급 가격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해당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뭐 가격 조정 약관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그 조항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즉 만약에 가격 조정 약관이 있으면은 수입 후에 가격이 바뀔 수 있다. 그 가격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물음 2번 보겠습니다. 관세평가상 이제 선의의 판매 판단 기준이 뭐가 있냐? 일단 크게 가볼까요? 첫 번째,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해야 된다. 이게 당연히 선의의 판매의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물품에 대한 각종 위험이 이전돼야 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돼야 된다.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당사자 요건입니다. 즉 독립된 당사자 간에 이제 판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대가의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자, 대가의 지급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그 반대급부로서의 대금의 지급이 발생하여 진정한 의미의 판매로 볼 수 있다. 네. 두 번째, 판매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위탁 판매 수입 물품이나 뭐 수출자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위험이 판매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판매를 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위험 또는 각종 권리의 이전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당사자 요건. 판매자와 구매자란 해당 거래의 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상호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매를 선의의 판매로 볼 수 있다. 그쵸? 독립된 당사자 간의 판매여야지 우리는 선의의 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독립되지 않은
지점에서 수입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판매로 보지 않고 있죠. 네. 자, 실질적 구매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요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기존 프린트에서도 다뤄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독립성을 갖고 있는 구매자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러한 4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거나 지시가 가능한가. 사실 구매자가 나 어떤 물품 살 거야, 나 어떤 물품 보내줘, 이런 오더가 구매자가 주체가 돼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매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재판매가 가능한가. 그렇죠? 만약 재판매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면은 구매자가 독립된 당사자가 아닐 확률이 크겠죠.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매할 때 고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입 물품을 주문 및 배송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구매자가 수입 물품을 자기의 재고 자산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 혹여나 재고 자산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기록을 하고 있진 않은지. 그 말은 뭐예요? 내 재고가 아니라는 거는 내 물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소유권 이전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의의 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음 2번까지 살펴봤고, 물음 3번. 수출 판매 관점에서, 일단 전제가 이제 수출 판매 관점에서만 이제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네. 수출 판매 관점에서 수입 후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 수입 물품과 수입 이후 발생 이익을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이익 분배 거래. 크게 말하면은 위탁 판매 수입 물품과 이익 분배 거래에 대해 비교 서술하래요. 수출 판매, 그것도 어떤 관점에서? 수출 판매의 관점에서.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위탁 판매 수입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 시행령 1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 판매 수입 물품은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익 분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이제 수출 판매의 관점에서 위탁 판매 수입 물품과 비교를 하라고 하는 건지 한번 답안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위탁 판매 수입 물품의 경우 수입 후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서야 비로소 판매가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 시점에 소유권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다. 그래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수입 신고 시점에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쵸? 또한 위탁 판매의 경우 아까랑 비슷하죠. 판매 결과로서가 아니라 공급자의 계산으로 가장 유리한 가격에 판매될 목적으로 수입국에 송부가 된다. 판매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판매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죠. 따라서 수입 시점에는 판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럼 이익 분배 거래는 뭘까요? 이익 분배 거래는 일단 판매에 따라 물품이 수입되고 수입국 시장에서 물품이 판매될 때 실현되는 이익의 일부가 가산되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인 가격으로 송장이 작성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익 분배 거래라는 거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을 거잖아요. 가격이 얼마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익 분배 거래의 의미 자체가 위에도 나와 있듯이 수입국 시장에서 물품이 판매될 때 실현되는 이익의 일부가 가산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 사후기속 이익처럼 C한테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가 수출자한테 귀속이 되겠죠. 우리 실제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이익이 만약에 20만큼의 이익이 나중에 귀속된다. 그러면은 요 가격은 뭐다? 잠정적인 가격이다. 여러분들 이거 잠정 가격 시킨 거랑 가격 조정 약간 이런 거랑 묶으면 안 돼요. 그냥 이 가격 자체가 잠정적인 가격이다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최종 가격의 결정에 대한 유보조항이 있는 판매로 간주되어야 된다. 일단은 뭐예요? 유보조항이 있어서 이 유보조항이 가격 조정 약간이든 뭐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출 판매의 관점에서 논하라고 했죠. 어쨌든 간에 판매로 간주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동 거래는 수출 판매에 해당되므로 다른 거래 가격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일방법이 적용하다.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시점에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익 분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시점에 판매가 비록 가격이 잠정적으로 설정됐다고 하더라도 수입 시점에 판매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익 분배 거래의 경우에는 수출 판매로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 챕터에서는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음 4번 쟁점 거래를 한번 볼까요? 드디어. 자, 쟁점 거래. 우리 물음이 뭐였죠? 뭐 T사가 나오나 봐요. T사가 자신의 명의로 수입 통관할 경우 과세 가격이 뭐냐에 대한 내용인데 볼게요. 우리나라 수입자 P사는 샤인머스켓을 구매하기 위하여 해외 공급자 Q 얼마? CIF USD 7만이네. 7만에 신용장 개설했고 거래 가격 배제 사유는 없고. 자, 본 상품은 미국 항구에서 선적되어 부산항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대요. 이미 들어왔네요. 보세창고, 그냥 보세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해당 물품이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Q사는 신용장 개설은행인 관편은행에 환원 및 선적서류를 함께 제시하였으나 아무튼 뭐 어떤 문제가 생겼대요. 뭐가 다르대. 그래서 관평은행에서 그 신용장 부도 처리가 됐대요. 이후 공급자 Q사가 수입자에게 수차례 대금 지급 요청하였거나 대금 지급을 P사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동 물품은 이제 그쵸? 근데 이제 샤인머스켓이다 보니까 10백이 뭐냐면 한마디로 다시 물건을 수출국으로 보낸다는 걸 10백이라고 해요. 10백 할 경우 발생하는 뭐 반송 운임이나 보관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Q사는 일정 손해를 감수하고 샤인머스켓을 P사에게 공급한 가격보다 40% 저렴한 가격에 국내의 제3자인 T사에게 판매를 하기로 결정했대. 이 보세 창고에 들어와 있는 이 샤인머스켓을 누구한테 팔아요? T사한테 판매한다는 거죠. 이 7만에 마이너스 40% 할인된 금액으로 42,000불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쵸, 뭐 42,000불을 쓸게요. 그러면은 이 T사가 우리 문제가 뭐예요? T사가 자신의 명의로 수입 통관을 할 경우 관세 법령상 인정될 수 있는 과세 가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가 바뀐 거죠. 그쵸? 판매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 42,000불에 대한 판매는 해외고 국내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발생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수출 판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격을 인정해야 되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로의 수출의 야기한 거래에서의 가격, 그 거래에서의 가격은 이 7만이죠. 이 7만을 채택해야 된다. 아까 우리 그 물음 1에서 합의와 이행의 관점에서도 봤지만 합의만 있으면 족하지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우리 실제적 가격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야기한 판매에서의 가격인 7만을 당연히 거래 가격으로 삼아야겠죠. 하지만 이 T가 저 7만에 대한 이 존재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7만이라는 거 아니까 요 7만의 가격을 채택해야 된다. T가 수입 신고할 때는 요 7만에 대해서 알면은 요 가격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요 가격을 모른다고 하면은 뭐예요? 일방법 적용이 안 된다. 이런 흐름으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안 구성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 가격은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 그쵸?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변경되거나 재판매 과정에서 합의된 금액은 수입 이후 발생한 거래에서의 합의된, 즉 뭐다? 42,000불은 국내 판매 가격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쵸? 그러나 쟁점 거래의 경우
공급사 Q사와 최초 구매자 P사 사이에 정상적인 수출 판매 계약에 따라 보세 구역이 반입됐다. 그쵸? 수출 판매가 완성됐죠. 7만 불에 대한 수출 판매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래 가격의 합의 과정에서 거래 가격 배제 사유도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당초의 수출 판매 가격인 즉 7만 불을 거래 가격으로 수용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구매자 T사가 최초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0% 할인 전, 즉 7만 불을 과세 가격으로 삼아야 되지만 만약에 T사가 확인할 수 없다면 이 방법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아까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거와 같은 흐름으로 서술이 되어 있죠. 자, 우리 3번 문제까지 풀었고 자, 이제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자, 역시 물음부터 볼게요. 물음 1. 연속거래가 나오나봐요. 연속거래의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쟁점 사례에서의 실제 지급 가격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래요. 일단 이거는 바로 사례 문제네요. 그쵸? 사례 문제예요. 근데 앞에 보시면은 연속거래에서의 그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이 방법들이 있겠죠? 이 방법을 바탕으로 쟁점 사례에서의 실제 지급 가격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쵸? 전매 가격의 20%를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술하시오. 아무튼 뭐가 나오나 봐요. 전매 가격 20%가 뭐가 나오는데 이게 가산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술해라. 그 다음에 물음 2는 간단하게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 구해라. 우리 사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우리나라 내 소재한 소매점이래요. A가 우리나라네요. B는 미국 내에 소재한 그 공급업자. C는 어디? 중국에 소재한 제조자래요. 특수관계는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2024년 7월 10일 날 소매상 A는 B에게 특정 원두에 대한 구매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누구랑? 여기. 판매 계약 체결하고 물품은 원두. 점점점 나와 있는데 A는 10,000 USD로 B로부터 1000kg래요. 1000kg에는 400kg, 600kg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400kg, 600kg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 다음에 각 커피 원두 포장에는 A의 상호와 주소가 표시되고 B는 이러한 미국의 어떠한 원두 제조자로부터 원두 커피를 구입할 수 있고 제조자 A에게 직접 커피를 선적하여 송부한다. 아니지, 죄송합니다. 제조자가 A에게 직접 그 커피 원두를 선적하여 송부한다. 미국의 본선에 커피 원두가 이제 적재될 때 소유권은 B사로부터 A사에게 이전한다. 대금 지급은 선적 후 30일 이내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A는 오타가 있네요. 2020년이 아니라 2024년이죠.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0일에 이전에 A사가 판매한 각 커피 원두에 대한 전매 가격의 20%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어쨌든 또 팔겠죠? 시간이지 뭐야. D라고 하겠습니다. 국내에다 팔 텐데 전매 가격의 20%를 뭐 한대요? 20%를 B에게 지급하기로 했대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사후 계속 이익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죠. 보겠습니다. 자, 2024년 7월
12일에는 이제 B는 제조사 C와 특정 커피 원두의 구매 판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번에는 누구랑 누구 간에? B와 C 간에, 그쵸? 얘네 간에 계약이 체결됐고, 얘는 똑같이 1000kg인데 얘는 아까 10,000 USD였잖아요. 여기는 이제 10,000 USD였는데 얘는 얼마? 어디 있어? 8,000 USD로 구매하기로 합의한다. 똑같이 뭐 됐고 똑같죠. C는 A에게 직접 커피 원두를 선적하여 송부한다. 선적은 얘가 이렇게 직접 해준다는 거예요. 자, 소유권은 커피 원두가 이제 C의 공장을 떠날 때 소유권은 C로부터 B에게 이전된다. 대금 지급은 선적 후 이제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뭐 8월 10일에 C는 A에게 커피 원두를 선적하여 송부하고 8월 20일에 커피 원두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세관 수입 신고한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 대금 지급을 10,000불 대금 지급을 한 거고, B는 C에게 8,000불을 또 지급했대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이전에 어쨌든 간에 A는 B에게 1,200불을 지급하는데, 이거는 10월 1일 이전에 판매된 커피 원두에 대한 전매 가격의 20%. 아까 얘기한 이거죠. 요거죠. 요 20%가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아예 써줬네요. $1,200불이다. 그쵸? 이게 우리 얘 22.1에 나온 그 연속 거래죠. 어떤 거래예요, 여러분? First sale과 Last sale이 있는데, 일단은 얘가 구매자, 얘가 판매자죠. 얘가 제조자. 그쵸? 구매자, 판매자, 제조자예요. 이 거래에서 거래의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가 이제 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이 일단 있고, 두 번째 판매자와 제조자 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거래를 first sale로 보고 어떤 거래를 last sale로 볼까요? 그 판매자와 제조자 간의 계약을 우리는 first sale로 보고, 우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을 last sale로 봅니다. 이 두 first sale과 last sale 간의 거래에서 그 이제 각각의 가격이 10,000불과 8,000불로 다른데, 어떤 거래에서의 가격을 우리가 관세평가 목적상 채택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게 쟁점이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라스트 세일에서의 가격에 이 10,000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결론은 여러분 딱 이렇게 보시자마자 이제 나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거기에 근데 우리가 이제 물은 이번에 과세 가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일단 실제질 가격인 거고, 얘가 있죠? 사후계속이익. 얘는 뭐예요? 가산 요소가 있고. 과세 가격은 벌써 나왔습니다. 11,200이 과세 가격인 거고. 과세 가격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왜 8분의 1 범위인데 사후계속 이익 내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게 얘 22.1에 그대로 이 사후계속 이익에 대한 부분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세 가격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왜냐면 이미 라스트 세일이 채택돼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금액이 뭐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사후계속 이익 부분 나왔지만 금액도 그냥 대놓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연속 거래 과정에서 우리 물음 1번 보시면은 실제 지급 가격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 왜 라스트 세일을 채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답안지 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크게 이제 문제 풀 때는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얘 22.1을 거의 이제 그대로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읽으시라고 제가 모의고사 때 한 번이라도 읽으시라고 거의 최대한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판단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자, 답안 서술 보겠습니다. 자, 연속 거래의 가격 결정 그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쟁점 사례에서의 실제 지급 가격을 일단 산정해야죠. 그쵸? 그럼 이제 연속 거래상 거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먼저 써야겠죠. 자, 뭐 의에는 뭐 연속 거래에 대한 뭐 정의 나오죠. first sale과 last sale이 있다. 이게 쟁점이다 항상. 근데 우리는 last sale을 채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 거래에서 last sale이 뭐냐? 바로 A와 B 간 요거잖아요. A와 B 간의 거래가 이 쟁점 거래에서의 last sale로 봐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 만불이 실제 지급 가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왜 라스트 세일을 채택하냐? 여러분들 이걸 왜 써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쟁점 사례에서의 실제 지급 가격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세일을 채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라스트 세일을 채택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관세평가협정은 수입국에 소재한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전제로 한다. 그쵸? 수입국에 소재한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A밖에 없죠. 그쵸? 수입국에 소재한 A로의 판매를 전제로 한다. 이 C와 B 간의 그 관계는 누구에 대한 판매예요? C가 B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라스트 세일은 B가 A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우리 협정에서는 수입국에 소재한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B가 A에게 판매하는 이 가격을 라스트 세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거래가 최초 거래보다 전체 거래의 실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적합하다. 그 이유는 과세 가격은 법정 가산 요소로 조정돼야 되는데 최초 거래를 수입 거래로 가정할 경우 사후 계속 이익이나 뭐 기타 이제 가산 요소들이 누락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 둘 간의 거래에서 얘가 얘한테 물건 판매하는데 얘가 뭐 B가 뭐 생산 지원 요소 뭐 주던가 뭐 따로 뭐 로열티를 주던가 해요. 그쵸? 그러든 말든 얘는 고정이 되어 있죠. 이 생산 지원 요소, 가산 요소들이 우리 과세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스트 세일의 가격이 이 전체 거래에 대해서 이미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세일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3번 마지막 거래는 수입국 소재의 구매자랑 관련이 있으므로 정보 입수가 훨씬 수월하다. 그렇죠? 거래의 실체에 대한 정보는 최초 거래가 발생하는 수출국에서보다 구매자가 소재하는 수입국에서 입수가 수월하다. 4번 수출국의 국내 판매 가격은 채택 불가능하다. 지금은 이게 미국이고 중국이지만 사실 얘가 미국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수출국, 미국이 수출국이잖아요. 이 8,000불은 퍼스트 세일에서 이 가격은 수출국 내의 국내 판매 가격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5번 보시면은 마지막 거래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 기초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 거래 가격이라는 거는 구매자가 지급한 비용이에요. 우리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도에도 그게 더 부합하죠. 실제로 지급할 거나 지급해야 할 누가? 구매자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퍼스트 세일에서의 가격은 오히려 판매자가 지급한 금액이죠. 요 거래에서 이제 라스트 세일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 소재하는 수입자이자 구매자인 A가 지급하는 이 라스트 세일 상의 금액이 거래 가격에 부합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 5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라스트 세일을 채택하는 근거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되고 배점이 아마 많이 배정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후계속 이익 가산 여부 판단. 그쵸? 전매 처분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의 일부 더해라. 그쵸?
전매 가격 20%는 수입물품을 전매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계속이익으로 봐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 여러분들 이제 1월달인데 써줄 수 있잖아요. 범위 상관없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함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과세 가격은 11,200불이다. 이 물음 위에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별도로 나와 있고 배점이 5점이 되어 있죠. 그러면 최대한 항목별로 나눠서 실제 지급 가격 얼마, 가전요소 얼마, 그래서 최종적인 과세 가격 얼마라고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놓치시는 이런 끝과 이하 여백, 이제 모의고사 때는 반드시 함께 서술을 해주셔야 돼, 써주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1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1회차 보셨는데 아마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 즉 하프 모의고사 풀 때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시간 관리가 좀 용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우리 하프 모의고사 볼 때 워낙 조금 힘들게 연습을 해서 지금 딱 모의고사 1회차 실제 이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조금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크게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